중국 정부가 극비리의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간수성의 외딴 수도원에서 40년간 은둔해온 전직 과학자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이 인물이 2023년 황해에 중국이 무언가를 설치한 직후 거대한 물의 분노, 땅의 울음, 하늘의 얼음 공격이 순차적으로 중국을 덮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몇 개월간 전례 없는 홍수와 지진, 그리고 우박폭풍이 정확히 그 순서대로 중국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미신이라며 비웃던 고위 관료들도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직 과학자는 황해에 그것을 제거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다음은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 무엇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중국은 온갖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리신이고 중국 전체에서 최고의 엔지니어예요. 사람들은 저를 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댐과 방파제를 지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칭화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박사과정은 해외에서 공부했었어요. 저는 항상 충분한 과학과 수학으로 인간이 세상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오늘 제 운전기사가 저를 베이징 외곽의 비밀 회의실로 데려다 주었어요. 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검은색 블레이저를 매끄럽게 정리했어요. 방은 춥고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는 정부 관리들의 표정은 더 차가웠습니다. 리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얼굴에 비해 너무 작은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남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극비예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큰 화면에 청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황해에 거대한 금속 플랫폼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업지원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계획을 쥐어 깊게 살펴봤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어업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강철 구조물은 깊은 기초와 강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석유 시추 플랫폼이나 심지어 군사 기지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중국 해역의 가장자리,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왕 국장님, 제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 지역의 파도는 매우 강해요. 구조물이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해양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 연구를 했었나요? 왕 국장님은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의 법적 경계 내에 있어요. 우리는 단지 어부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뱃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과학과 논리를 신뢰했었지만 이제 제 안에서 이상한 걱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저는 바다 건너편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그들의 해역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구조물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한국이요? 왕 국장님이 웃었고 다른 관리들도 함께 웃었어요. 그 소리는 얼음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걱정하게 놔두세요. 우리는 우리 영토 내에 건설할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걱정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지만 비록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더라도 이웃들은 서로의 감정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제 이웃이 밤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 때와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악을 틀 권리가 있지만 좋은 이웃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건설은 다음 달에 시작돼요. 저는 플랫폼의 거대한 금속 다리가 해저에 안전하게 부착되도록 책임을 맡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2번 확인하고 재료를 테스트하고 작업자들을 지시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마치 금속 괴물처럼 바다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공학기술에 자부심을 느꼈었죠. 때때로 한국 어선들이 우리의 작업을 지켜보며 주변을 맴돌았어요. 저는 쌍안경을 통해 그들을 봤어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우리의 건설을 바라보는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한국 뉴스 보도는
우리 프로젝트를 공격적이고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오직 제1 숫자와 계획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과학은 정치에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동쪽 지지 기둥을 검사하면서 제 조수린웨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만들고 있어요. 린웨이는 불확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리 박사님, 한국인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구조물은 너무 크고 그들의 해역과 너무 가까워요. 우리는 여기에 건설할 법적 권리가 있어요. 라고 저는 왕 국장님의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가 우리의 금속 창조물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무언가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완성한 후 여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희는 막 플랫폼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가졌을 때 어두운 구름이 모였었죠. 비가 몇 주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그건 보통 비가 아니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환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강들이 움직이는 호수처럼 보일 때까지 불어났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댐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옷이 완전히 젖은 채로 쏟아지는 비 속에 서서 물이 부서진 댐을 통해 쏟아져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봤어요. 집들이 진흙 홍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지붕 위에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비가 제 눈물과 섞이면서 속삭였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었는데 겨우 4개월 후 지진이 장수성을 흔들었어요. 저는 피해를 조사하러 파견됐습니다. 오래된 댐들이 달걀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지하 광산들이 무너져 피해가 훨씬 더 심해졌었죠. 텔레비전에서 정부 대변인은 이를 단지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불렀지만 이상한 느낌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두 재난이 이렇게 가까이 일어났다고요? 그냥 불운이었을까요? 그 다음으로 끔찍한 가뭄이 왔습니다. 물에 잠겼던 같은 지역들이 이제는 태양 아래에서 구워지고 있었어요. 농지는 깨진 도자기처럼 갈라졌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점검을 위해 저희 플랫폼에 있었을 때 하늘이 기묘한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야구공보다 큰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금속 난간과 갑판 장비에 부딪혔습니다. 플랫폼 창문을 통해 저는 한국 어선이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도망치기 전에 심하게 맞는 것을 봤어요. 매번 뉴스 기자들은 이 사건들을 예상치 못한 날씨 또는 지역 폭풍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제 과학적인 마음은 패턴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모든 재난들은 저희가 플랫폼을 건설한 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을까? 저는 어느 날 밤 날씨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궁금해했어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온 변화, 기압 측정치, 플랫폼 주변의 바람 패턴 변화 등이요. 숫자들은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저는 정확히 무엇이 왜 그런지 증명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계산의 긴 하루 후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저는 인정했어요. 과학이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황스님과 대화해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제안했어요. 그는 자연의 균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었어.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황스님은 그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노인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과학이지 고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바다에 금속을 넣으면 자연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라고 말했어. 제 어머니는 주장했어요. 홍수, 지진, 가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정확히 일어난 일이잖아. 저는 제 어머니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제안한 것에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예측은 재난들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전통적인 믿음에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2주 동안 거의 제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 식탁은 종이 뭉칠 일기예보, 그리고 위성 이미지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이 자지 못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지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연구한 후
저는 3가지 주요 요점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 플랫폼은 제거되거나 더 작게 만들어져야 함. 2. 중국은 한국과 함께 플랫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야 함. 3. 두 나라는 황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함. 저는 최종 페이지를 인쇄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가장 좋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약 20명의 정부 관리들이 왕 국장님을 수장으로 한 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 박사,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10분 시간이 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제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날씨 패턴 차트, 재난 사진, 영향을 받은 지역의 지도 등이었죠. 일부 관리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지루하거나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제 권고사항에 도달했을 때 왕 국장님의 얼굴은 신호등처럼 빨갛게 변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한국과 함께 일하길 원하나요? 그가 소리쳤어요. 그의 의자가 뒤로 굴러갈 정도로 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썼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저는 제 차트를 가리키며 시작했어요. 당신의 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든 상관없어요. 그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제거하거나 한국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약점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똑바로 섰어요. 물의 여왕이 되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모두 이 순간으로 귀결됐습니다. 국장님, 저는 좋은 과학이란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이웃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해요. 황해는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벽에 있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 국장님이 얼음처럼 말했어요.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해고됐습니다. 리 박사. 당신은 간수성의 작은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정근될 거예요. 즉시 발효됩니다. 3일 후 저는 제 물건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수자원부에서의 명성 있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베이징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전 동료들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너갔습니다. 간수성의 기상 관측소는 먼지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했어요. 제 새로운 직업이요? 강우량과 온도를 기록하는 것,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곳에서의 첫밤, 저는 눈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바람은 밖에서 울부짖고 창문 틈새로 먼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저는 플랫폼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금속 괴물로부터 물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요. 저는 우박 폭풍 동안 봤던 한국 어선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취약해 보였는지를요. 저는 변화된 조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해변, 우리 해안을 강타하는 것과 같은 폭풍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석양이 먼지 나는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제게 떠올랐어요. 아마도 좋은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과학은 단지 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아침에 마음을 정한 채로 일어났어요. 작은 기상 관측소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제 질문들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더 커졌었을 뿐이었습니다. 과학이 제게 답을 줄 수 없다면 아마도 저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 했어요. 제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황 스님은 자연의 균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었어. 제가 너무 자만해서 보지 못했던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작은 배낭을 쌌어요. 약간의 옷, 제 공책, 그리고 제 저축한 돈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사에게 전화해서 가족 긴급 상황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제가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근처 마을의 한 남자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샀어요. 예전에 리 씨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절박했었어요.
티베트로의 여정은 길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세대의 다른 버스를 타고 그 다음 도로가 허락하는 한 멀리까지 저를 데려다줄 현지 운전기사를 고용했어요. 그 후에는 구름에 닿는 것 같은 안개 낀 산들을 통해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제 도시 신발은 이런 바위투성이 길에 맞지 않았고 제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나요? 저는 더 높이 올라가면서 궁금했어요. 이 스님이 그저 미친 노인이라면 어떡하죠? 셋째 날, 저는 두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발그레한 볼을 가진 아이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노파가 절벽에 위치한 작은 사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켰어요. 그곳은 바람에 날리는 바램 빨간 페인트와 기도 깃발로 고대처럼 보였습니다. 사원으로의 등반은 또 1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나무 문에 도착했을 때 제 폐는 타들어가고 다리는 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저는 그걸 밀고 작은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는 산들에 맞서 작게 들렸습니다. 노인이 안뜰 중앙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말린 사과처럼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멈춰서 기다리게 만드는 평화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후에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것들은 밝고 맑았는데 마치 노인의 얼굴에 있는 젊은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님,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제가 과학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평소의 실험실 가운이나 전문적인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황 스님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리신, 바다에 금속을 넣는 여자군요. 저는 숨을 헛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화했나요? 그는 웃었고 그 소리는 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전화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현대 기술 없이도 알 수 있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제 과학적인 마음은 논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당신이 재난들을 예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지진, 가뭄, 그리고 우박 폭풍을요.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 아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나요? 스님은 머리를 기울여 저를 연구했어요. 예측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균형을 이해할 뿐이에요. 인간이 존중 없이 바다에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놓으면 자연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저는 제 삶 전체를 이끌어온 신념으로 돌아가며 항의했습니다. 날씨 패턴은 대기압과 온도 차이에 기반하지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지 여부에 기반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황 스님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당신의 물리학 법칙이 모든 작용에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우주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리 박사님. 이것도 과학이에요. 단지 당신이 공부하는 종류보다 더 오래된 것일 뿐이죠.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는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 맞았지만 저는 그것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스님은 계속했어요. 답은 줄곧 당신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만심이 당신의 눈을 멀게 했고 탐욕이 당신의 귀를 닫았어요. 당신은 바다에서 녹슨못을 제거하고 이웃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웃의 상처 입은 마음이요? 저는 되풀이했어요. 한국을 의미하시나요? 국가는 그저 지도 위의 선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바다는 경계를 모르지요. 물고기는 자유롭게 그 사이를 헤엄쳐요. 하지만 사람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곳에 벽을 만듭니다. 갑자기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저는 기상 관측소에서의 첫밤 이후로 울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직업, 집, 명성까지. 이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과학과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스님이 제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그의 피부는 따뜻하고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협력의 손을 내미세요. 그때만이 하늘과 바다가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것입니다. 저는 사원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황 스님은 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저에게 조용히 앉아서 바람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과 각 한 입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지혜 없는 과학은 손잡이 없는 칼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를 수 있지만 사용자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간수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나라와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경쟁자, 거의 적으로 보도록 배웠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때로는 고통스럽게 얽혀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황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놓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가 보지 못한 패턴을 알아차렸을까요? 중국 해안에 닿는 물은 또한 한국 해변에도 닿았어요. 우리는 같은 바다, 같은 폭풍, 같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상 관측소로 돌아와서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저는 스님에 대한 언급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 데이터는 유지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국 한국 황해 환경보건 공동 프로젝트 제안. 저는 제 전 상사들에게 사본을 보냈어요. 그들이 아마도 다시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지만 저는 또한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여러 한국 해양 과학자들에게 데이터를 보내며 비공식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온라인에서 찾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어로 그들에게 썼습니다. 2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강우량과 온도를 기록했고 매일 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제 컴퓨터에서 새 이메일이 왔다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서울대학교의 박 박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열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리 박사님께 그것은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소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같은 현상을 연구해 왔으며 플랫폼의 영향에 대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첨부된 것은 저희의 데이터로 당신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들의 측정치를 검토하면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수집했었어요. 해류 변화, 물고기 이동 패턴, 수질 화학 분석 등이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한국 과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우리는 같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후속 메시지에 썼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 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서서히 중국과 한국 과학자들의 작은 네트워크가 비밀리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할 때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플랫폼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더 나은 모델을 개발했어요. 저는 한국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심사, 미래에 대한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도요. 어느 추운 가을 아침, 저는 제 기상 관측소로 접근하는 차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특이한 일이었어요. 저는 거의 방문객이 없었거든요. 저는 창 밖을 내다보고 린웨이, 제 전 조수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 박사님, 그녀가 저를 안으러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리웠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지만 친숙한 얼굴을 보니 기뻤어요. 린웨이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듣기 시작했어요. 새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제안을 보고 싶어 해요. 정말요?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은 재난이 있었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대화에서 당신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당신의 데이터를 인용한 몇몇 한국 과학 논문이 우리 관리들에게 발견됐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저는 린웨이에게 차를 대접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긴 여정이 될 것이고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플랫폼은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수년간의 불신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희망의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파도요. 그날 저녁 린웨이가 떠난 후 저는 기상 관측소 밖에 서서 먼 산들 너머로 일몰을 지켜봤어요. 저는 황 스님의 말씀과 물 건너편에 있는 제 한국 동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녹슨못을 제거하고 이웃의 손을 잡을 때 그때만이 과학이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는 황금빛 하늘에 속삭였어요. 물 건너편 어딘가에서 저는 제 한국 친구들도 같은 일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플랫폼의 철 그림자는 여전히 황해 위에 어른거렸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저 아마도 제 작은 용기 행동과 황 스님의 고대 지혜가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나라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물결이 될 수 있는 협력의 부드러운 파문을요. 자연과 이웃 모두를 존중하는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것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들은 한 사람과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